큰 박수로 호응하면서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이제 코리안 타임에서 중등부 국어를 수업을 맡게 된 이현호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중등부 수업을 하면서 팀장하고 같이 역할을 하게 돼서 전반적인 이제 학생들, 자녀분들의 어떤 국어 공부나 성적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 컨트롤을 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스타필드 이후로 두 번째 무대를 섰는데 저번에 스타필드에 오신 분이 계시나요? 네. 네, 계시군요. 네, 또 오셨네요. 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할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간단히 이런 건데요. 코리안 타임 중등부 팀장으로서 제가 이제 한 강사 생활을 한 지는 횟수로 한 6년, 7년 정도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한 결과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국어 성적을 단기간에 쉽게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학생들한테 다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끄러우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례를 보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일단 여기가 이제 중등부에 대한 설명을 들어 오신 그 학부모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어? 이거 한국말이잖아. 여러분들 한국말 못 읽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왜 배워야 돼? 영어하고 수학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굉장히 이제 최근 제가 생각할 때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최근 5년 동안에 그 고등학교 국어 내신이나 아니면 수능이 국어 파트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걸 고등학교에서만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까하게 버겁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기초를 중학교 때부터 확실하게 잡아놔야 된다. 그래야 고등학교 때 성공적인 입시를 끝낼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그럼 국어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 그리고 중학생 국어 방향의 코드는 뭐냐? 국어 공부의 본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 코리안 파인에서는 제가 중등부 국어를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국어 공부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표를 보면 맨 이제 저쪽으로는 맨 첫 번째는 이제 초등이고 그 두 번째는 중등에 대한 용어 차이예요. 그걸 보시면 초등에서 대부분 노래글, 줄글, 생활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용어들이 중등에 오면 갑자기 어느 용어로 바뀌어요. 그 차이점. 네, 그런 것들이 애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에 정기적인 시험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근데 시험을 언제부터 봐요? 중학교 1학년. 근데 그 중학교 1학년은 그 이제 그 서울은 중학교 1학년은 이제 1학기, 2학기 나눠가지고 자유학기제 해가지고 시험을 한 학기만 보는데 그 경기도는 보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는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자유학년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험을 봅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죠. 근데 그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갑자기 확 튀게 되면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는 그 개념 정립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출발점이 중학교 국어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글의 양이 많아져요. 길이도 길어져요. 근데 요즘 애들 책 읽습니까? 안 읽죠. 저도 요즘 잘 안 읽어요. 저도 국어 강사지만 수업하고 뭐 자료 준비하고 하면 줄글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다 유튜브 쇼츠 보고 굉장히 짧은 거에 다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 거에 딱 봤을 때 너무 지친다. 네, 그래서 이제 국어가 좀 힘들어지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시, 소설, 문법, 비문학, 화법과 작문으로 국어가 그 초등학교 때는 그냥 써져서 배웠는데 그거를 이제 하위 목록별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배웁니다. 그거에 대한 차이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용어, 낯선 용어의 개념들이 등장하고 정기적으로 시험을 본다. 그럼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답안지 막힌 연습과 시간 조절
포함해서 훈련 문제 쓰는 방법까지 이런 것들을 그 큰 차이점을 두고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생 국어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코드는 제가 길게 그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딱 3개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국어 개념 문법. 그 문학 문법 개념을 완벽하게 한다. 두 번째는 정확한 집계를 통해서 핵심어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험은 정답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 정답의 근거가 어디서 돼요? 바로 제시문에서 된다. 그러면 제시문과 선택지를 비교하는 능력, 이 세 가지를 키우는 게 핵심 답입니다. 그렇게 보면 많은 중학생 많은 친구들이 국어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딱 뭐냐면 첫 번째에서 나와요. 개념이 그 이분하게 숙지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골고루 숙지가 정확하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개념이 시험 성제에 나오니까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답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기 문제는 실제 목동의 중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보면 1번 운율, 2번 3번 두꺼비는 탕가놀이, 두꺼비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 바로 운율,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다 개념이 성질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 공부의 본질은 뭐냐? 사실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 뇌를 보면 그 공부의 뇌는 그 국어에 한정된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똑같이 적용돼요. 공부할 때 우리 뇌는 두 가지 뇌로 있어요. 하나는 개념의 뇌고요. 두 번째는 훈련의 뇌입니다. 개념은 암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암기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그 암기를 얼마나 철저히 되어 있냐, 그 개념 박스에 얼마나 많은 개념들이 정리가 돼 있어서 담겨져 있냐, 그리고 그 개념을 뽑아서 실제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거를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꺼내보는 연습을 하는 게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병원에 가면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3주 정도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중학교 때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가지고 한 3주 정도 입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학교 안 가잖아요. 네,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상태를 즐기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몸이 스스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근육이 빠집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얇아져요. 왜 그렇죠? 누워만 있잖아요. 운동을 안 하잖아요.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이 빠져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 운동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그리고 하루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계속 반복을 해주는 그 과정이 바로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제가 훈련파임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굉장히 쉽고 재밌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독해, 비문학 독해, 어떤 공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학 같은 경우는 표현기법하고는 한 주점 의미 찾는 거예요. 근데 비문학은 정보에 대한 이해 수준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솔로인데 여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제가 학원에서 애들한테 예시를 들었던 거죠. 제가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나서 애들한테 얘기했죠. 선생님 너무 가슴이 아프다. 왜요?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질문했어요. 쌤, 저도 남친한테 차였어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럼 제가 마음이 아픈 거하고 선생님이 마음이 아픈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선생님 더 힘들다고 저한테 강요하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그러면 선생님이 어느 정도 아픈지 한번 들어봐. 이 정도다. 내가 여자친구를 차였는데 그 실종이 손가락에 바늘을 찌르는 것만큼 아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픈지 알겠니? 알겠다. 그 정도다. 그게 바로 시의 언어입니다.
치는 그런 식으로 서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함축적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 연습하는 과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떻게 하면 정보 이해를 잘할지 막 소재들 되게 어려운 소재 나오는데 과학 지문, 기술 지문 저희가 이과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과 친구들 잘 알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반에 그 코리안 파일만의 특별한 중요한 구조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수능과 내신을 일단 같이 준비하는 구조예요. 이거는 고등부의 어떤 그 중등부부터 고등부까지의 하나의 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수능을 위해서 내신을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등부 어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애는 아직 수능 보려면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수능 내이냐. 3년 정도, 예를 들면 중3이라고 보면 3년 남았잖아요. 3년 금방 갑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능의 어떤 시작점이 바로 중학교 때부터의 그 연습 과정, 그 훈련 과정이 토대가 돼야만 그 고등학교에서도 국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신 기간은 제가 4주로 잡고요. 거기다 플러스 1주 해서 그 1주는 부충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1 과정으로 내신 준비를 해줄 겁니다. 기출 문서과 독과학습 그리고 다양한 자료적 그리고 10분 테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학원에도 없는 구조입니다. 10분 테스트가 뭐냐면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10분 동안 시험을 봐요. 그거에 얼만큼 내가 이해를 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제가 더 보충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르는 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거고요. 비내신 기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눠서 학기 중은 보통 문학하고 비문학에 집중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문학하고 비문학의 시험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독해력 향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학 중은 문법하고 어휘력 강화학습을 할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국어를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단어를 몰라요. 어휘를 모릅니다. 그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인지. 네, 그래서 문법하고 어휘력은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으나 이게 탄탄해야 나중에 고등학교 내신 청석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학원과 차별화되는 국어 학습 방법입니다. 메타인지 국어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제가 애들한테 할 건데 하루루트 학습법 그리고 플립 러닝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문제 푼 거를 가지고 오답을 가지고 학생이 문제 푸는 거를 틀렸어요. 그러면 그 틀린 거를 가지고 오답 정리를 시킬 건데 그 오답 정리에서 너는 왜 이거 골랐어? 이래서 골랐어.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네. 그럼 넌 왜 답이 아닌 것 같아? 그 근거는 어디서 있는 것 같아? 그걸 나한테 설명해 볼래?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를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과정을 하냐면 그 개념과 내가 배운 지식을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은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설명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 거로 만드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마치 선생님이 돼서 내가 아는 거를 정리하고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의 설명과 학생의 설명이 같을 수도 있고요. 저의 설명과 학생의 설명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조정을 하는 그 과정을 필수로 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하면 공부를 못 할 수가 없어요. 네, 진짜로. 검증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방법들을 통해서 취약점을 빠르게 분석하고 오랫동안 장기 기억에 보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독해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준비를 했고요. 세 번째, 모든 학원에서도 다 하지만 꼼꼼하고 철저한 관리 그리고 중등부와 고등부의 어떤 연속성, 연계 그런 지속성을 보일 거다. 그래서 중등부에서 그 코리안 파인에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고등부 수업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테스트 보고 결과, 그 학생의 현재 상태, 그리고 어느 정도 발전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레포트 형식으로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쏠 겁니다. 그 개별적인 특징들을 잘 살려서 이렇게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혹시 내 자녀가 1학년이다 손 들어볼까요? 예비 중1도 괜찮아요. 네. 그럼 1학년에는 뭘 해야 되냐? 일단 개념을 마스터해야 돼요. 문학 개념. 신의 문제.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문학 개념을 마스터를 할 건데, 그 문학 개념은 뭐 문맥이 뭔지, 뭐 상징은 뭔지, 그리고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역설과 반어의 차이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학원에서 책을 읽을 필요 없잖아요. 뭐 여기가 논술 수업도 아니고, 그 대신에 비문학 글을, 다양한 문학, 비문학 글을 읽으면서 글의 친숙함을 가지게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는 학생들은 글이 안 두려워요. 네, 그래서 시험에서도 훨씬 준비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어휘력 학습인데요. 이거 저는 그 중등 국어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시를 가져왔어요. 이게 2022학년도 수능 비문학 인문 지문입니다. 헤겔 철학자에 대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학생들이. 좀 난다긴다는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이 해결 질문을 가지고 애들이 푸는 내내 굉장히 계획을 많이 되거든요. 근데 왜 계획을 냈냐? 여기서 보면 쭉 그 정반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밑줄 친 건데 쭉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봐보세요. 자, 해결 미학을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인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의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세 형태가 각각 대응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술, 종교, 철학은 뭐에 대응된대요? 직관, 표상, 사유에 대응이 되는 그 얘기는 뭡니까? 얘와 얘는 같다 다르다. 볼 것 같아요? 얘와 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응이 되잖아요. 그럼 같은 거죠. 근데 애들이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식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이 세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실제 문제입니다. 자, 애들이 제일 많이 오답을 하는 게 요겁니다. 자, 봐요. 예술, 종교, 철학 간의 인식 내용 동일성과 인식 형리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이거 적절히 않는 거 그러는 거거든. 상이성의 뜻이 뭐죠? 서로 다르다죠. 다르다는 거는 쉬운 말로 바꾸면 뭐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틀리다고 했어. 왜? 상이성과 차이를 몰라서. 이것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얘는 없는 그 선지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요즘 수능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휘의 어떤 미묘한 맥락 그거를 제대로 모르면 그 차이를 모르면 함정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언제부터 시작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죠. 왜냐면 베이스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1년은 더 하셔야 됩니다. 네, 1년은 더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 4학년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없잖아요. 현역으로 빨리 대학을 가고 싶죠. 그러려면 중학교 때부터 이게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국어가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2학년. 내 자녀가 2학년이다. 네, 2학년. 그럼 2학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학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그러면서 문학에 대한 어떤 문학 사조, 배경 지식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 좋아요. 문학계도 갈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표현 기법과 함축적 의미 찾기의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비문학에서는 단락별 핵심어 그리고 핵심 문장 중심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공식이 있어요. 한 단락의 핵심 문장은 하나입니다. 절대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핵심 문장 하나만 잘 찾으면 그것도 특히 1문단에서 잘 찾으면 끝난 겁니다. 요즘에는 1문단을 잘 찾으면 2, 3문단은 껌입니다. 수능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애들 1문단에서부터 헤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중학교 때부터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중학교의 국어 공부가 고등학교까지 다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볼까요? 수학에는 1학년 때 배우는 게 딱 나오고 있죠. 2학년 때 배우는 게 나오고 있죠. 중3 때 배우는 게 나오고 있죠. 그게 나눠져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무학년제예요. 중1 친구들도 고등학교 국어를 풀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 친구도 중1 국어를 못 풀 수, 중학교, 중중 2학년, 3학년 어렵게 내는 그런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못 풀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부천시 중등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제 대치하고 목동을 경험해 본 결과 제가 이제 여기 학원 오기 전에 한번 기출 문제를 봤거든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고등 같은 경우도 다른 서울에 있는 지역에 비해서는 물론 그 부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만 잘 쌓아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그 소명여고에 그 김현수 선생님이랑 국어 선생님이거든요. 굉장히 친합니다. 근데 그분 그 시험을 보면 굉장히 기초를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해석 방법.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학교 때 쌓이면 고등학교 국어는 절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본격적으로 중등 정과정 문법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특히 문법은 비문학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충분히 중학교 정과정 정도는 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별로 되지도 않아요. 한 5개, 6개밖에 안 돼요. 방학 때만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학습해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보고, 다음에 시험 기간에 또 보고, 그리고 그 다음 방학에 또 보고, 계속 반복을 하면 애들이 당연히 기억을 할 수밖에 없죠. 공부는 반복의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같은 경우 영어 단어를 암기를 반복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반복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네 번째, 수능 문제를 맛보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미쳤다고 그 애들한테 처음부터 수능 문제 딱 들으면 애들 풀겠습니까? 못 풀죠? 그러니까 중등 과정 내용을 가지고 수능 형식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노출시킬 거예요. 그런 형식에 노출된 애들은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모의고사부터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볼 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녀가 중3이다 손을 볼까요? 네, 저기 카메라 찍고 계시는 분들 중3이죠. 네. 그 중3 친구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네, 첫 번째, 일단 자기 진단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뭐가 약점인지,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빠르게 보완해야 돼요. 3학년 때까지 공부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부족한 걸 빨리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준과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어떤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고등학교와 선행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선행 진도를 막 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거를 제가 아이하고 수업을 하면서 파악을 정확하게 할 거예요. 현재 어느 정도 학업 상태다. 그 상태에 따라서 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심화를 계속 붙여가지고 선행을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보통 중3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행만 하는 경우는 없고요. 아예 선행을 하거나 현행 플러스 선행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투트랙으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은 심화학습, 비문학은 유기적인 독해, 문법도 심화학습, 이런 과정을 할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수능형 문제 적응을 해야 돼요. 왜? 얘네들이 고1 되면 뭐 봐요? 모의고사 보죠. 근데 모의고사에서 애들이 엄청 어려워해요. 근데 범위는 어디인데? 중학교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애들 내용은 똑같잖아요. 내가 다 공부했던 거야. 이미 작품도 다 공부했던 거야. 근데 애들 왜 어려워하냐? 그 이유는 문제 적응이 안 돼서 그렇다. 왜? 중학교 때는 계속 암기만 했잖아요.
암기해도 어느 정도 커버돼요. 그 한 달 정도 달다가 암기만 하면 커버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암기가 안 먹히는 세대거든. 고등학교 때는 논리력과 사고의 확장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배운 거를 가지고 얼마나 적용이 가능하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런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맛보기 문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학습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고등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그 공부 어떤 그 상태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부에 대한 그 정신교육도 좀 할 거고요. 애들이 고1 모의고사 딱 보고 좌절을 하면요, 갑자기 나 공부 안 해 하면서 갑자기 놀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내신 딱 1학년 1학기 딱 시험 끝나잖아요. 나 글렀어, 이 생만 하면서 이제 녹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되거든요. 충분히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준비를 하면 충분히 다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은 뭐냐? 쉬운 개념의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수업을 통해서 나도 공부를 하면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겠구나, 자신감 향상. 그리고 어떤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 재밌게 수업하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국어 수업이 기대가 되는 어떤 수업으로 구성을 하고요. 보충 자료는 어떤 이런 유튜브,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인데 여기서 이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코리안 파인 학생들은 조금 더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안 파인 학생들한테 주는 영상들은 제가 전체 공개를 안 할 거예요. 일부만, 이 학생들만 공개를 해가지고 딱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끔씩 이제 이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설명회 큰 자리니까 이렇게 정갈하게 입고 왔는데, 가끔씩 골든프로 입는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합니다. 애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칸들날 같은 경우는 골든프로 입고 임금님 흉내 내면서 막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재미를 곁들이면 애들이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 수업 내용은 기억 못해도 복장은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중등 중등국어 개설반과 시간을 안내를 할 텐데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1국어, 중2국어, 중3국어 해서, 근데 특히나 저희 학원에서 밀고 있는 게 중3이에요. 그리고 중3은 두 가지로 트랙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그리고 보통인 애들,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에 닥친 애들이 가장 중요한 애들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놨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친 부분, 이 부분이 제 수업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코리안 파인에 이틀 정도밖에 나오진 않지만 앞으로 저의 수업이 호응을 얻고,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더 많이 찾는다면 제가 이쪽 학원에서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그 수업을 제공할 그런 용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보통 이제 제가 보니까 학교마다 7교시가 요일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날 좀 늦게 끝나고, 어떤 학교 이날 일찍 끝내서 가장 늦게 끝나는 친구의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은 4시 반으로 잡은 거고,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국어반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별 내신 필승 대비. 그래서 이 부천 이 근방에 있는 학교에 대한 내신을 뭐를 할 거냐? 바로 이제 학교 기출 문제를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반드시 애들이 제 목표는 제가 수업을 딱 하고 나서 첫 번째 애들 시험 보는 날 모든 학생들이 다 90점 이상 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다음부터는 이제 비내신이다 때 할 건데, 현대 문학과 고전 문학이 사실 비문학보다는 문학이 좀 더 쉬워요.
하지만 문학은 오히려 내용을 좀 애들이 접근을 쉽게 하는데 오히려 최상위권일수록 힘들어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문학의 어떤 공식, 어떤 틀, 그리고 독해 방법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현대문학, 고전문학, 독해 공식 보대기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2는 중2에서 중3 과정, 그리고 중2는 중3부터 고1 과정으로 이렇게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비문학 독해 공식 뽀개기는 비문학을 할 건데 중2는 중2에서 고1 과정, 중3은 중3에서 고2 과정 이걸 할 건데 딱 보면 문학은 딱 그 1년 더 플러스가 되는데 비문학은 2년 플러스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학하고 비문학이 차이가 비문학이 조금 어려운데 비문학은 왜 1년이 더 플러스가 돼 있어요?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1, 고2 과정이지만 어떤 심화 어떤 단계를 하는 것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을 다룬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그래도 좀 괜찮고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쉬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스펙트럼을 넓게 그리고 글의 어떤 그 글을 많이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글을 보다 보면 학생들이 글을 읽는 그 어떤 방식이나 공식을 터득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제가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중2 친구들도 고1에 좀 쉬운 어떤 내용들은 충분히 수업하고 설명하고 어떤 자기 혼자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다 터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국어는 학령 부분이 없다. 네. 중학교 애들도 고등학생을 할 수 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이 학원에서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변하는 과정을 보시고 이 친구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한다 라는 모습을 보시면 어머니들도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우리 애 학원을 보내놨더니 그 다른 학원에서는 막 친구하고 막 놀다가 여기서 공부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 드릴 거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아이들한테 좀 제가 정신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할 수 있게 그렇게 계속 이제 동기부여를 하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야 문법 수업입니다. 그것도 역시 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 단계별로 무학년제로 수업을 할 예정이다. 네. 중학교의 국어 문법을 잘 알고 있으면 고등학교 국어 문법은 오히려 거기서 조금 더 심화되는 거지 완전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배우고 그대로 배워요. 다만 어떤 내용의 깊이나 예시가 조금 더 많아질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배우기가 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제가 앞에 첫 슬라이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성공적인 입시의 시작은 중학교 때부터다 라는 것을 꼭 연습하시고요. 여기 학부모님들이 코리안 파인에서 이제 그 자녀의 공부를 이렇게 맡기시면 저희 이 강사진들은 굉장히 어디 내놔도 쏠릴 게 없는 최고의 강사진들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자녀의 수준을 고등학교에서 공부가 쉬운 수준이 될 때까지 만들어 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 그 앞에 당장의 그 어떤 현상만 보지 않을 겁니다. 멀리 보고 학생들을 지도할 거예요. 그 멀리는 당연히 최종 종착지나 수능이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수능 국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어머님들 혹시 학창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학창 시절 때 공부가 재밌었나요? 재미없었나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없었어요? 네? 재미없었어요? 네. 원래 공부는 재미없는 겁니다. 진짜예요. 지금 제가 항상 그 학생들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공부를 재미를 하는 거는 그건 미친놈이다. 예,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공부를 재밌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제 예시를 들어보면 저는 사실은 공부를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름방학. 고2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예. 저희 아빠가 대학을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고등학교 갔는데 저는 원래 처음에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국악과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시도를 하다가 안 됐어요. 떨어지고 나서 갔는데 저희 아빠가 자기가 나온 학교로 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동문장학금이 나온다더라. 그래서 그거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너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데 돈이라도 챙겨라. 그래가지고 딱 갔어요. 근데 거기가 사립고등학교였거든요. 저희 아빠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30% 정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맨날 비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사춘기에 굉장히 공부를 하기 싫더라고요. 생각해봐요. 어머니들도 선생님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막 저희 때는 선생님도 욕도 했으니까 야씨 너희 아빠는 그랬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막 하는데 공부를 하고 싶겠으니까 뭐 하기 싫죠. 그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을 되게 잘 만났는데 그분이 얘는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부러 안 하니까 좀 안타까우시는 그래서 동국대학교하고 어떤 가톨릭대학교하고 두 학교를 그 당시에 고교 캠프라고 해서 고등학생 대상하는 캠프였어요. 거기 딱 보냈어요. 저는 몰랐는데 임의로 신청해가지고 가래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어떤 학교의 분위기나 어떤 선배들이나 교수님의 강의나 그런 걸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저는 시작을 해서 제가 1학년 때 성적이 비둘기였거든요. 네. 모르세요? 비둘기가 어떻게 웃죠? 999. 네, 비둘기였는데 제가 고3 최종 입시 끝날 때 그때 이제 최종 성적이 2.8등급으로 마무리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거죠. 어쨌든 해가지고 올려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저도 압니다. 공부는 어렵고 힘들다는 거, 재미없다는 거. 근데 조금이나마 이 국어 학원에서의 어떤 수업이 힘든 수험생활의 어떤 공진단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라는 마음에서 쉽고 재미있게 학생들하고 굉장히 친화적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코리안 파이는 여러분들의 어떤 자녀 교육의 동반자이고 이 코리안 파인이 아니면 사실 이런 수업은 구성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코리안 파인의 신뢰를 코리안 파인 학원의 어떤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면서 자녀 교육을 맡겨셔도 저희들이 그 성원에 반드시 보답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